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2차 형사법 13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 13번 문제는 이 형법 총론 중에서 죄수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누누이 과거에 문제풀이 할 때도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죄수론 형벌론 쪽이 가장 까다롭다. 시험에 나오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죄수론하고 형벌론이다. 절대로 등한시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마지막에 그냥 형총 공부하다가 쉬러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시험에 가장 어렵게 출제되고 또 변별력을 가장 갖고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죄수형 본론이 나오면 기존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던 앞에 미수 공범론, 그 다음에 뭐 착오론 이런 부분만큼 열정을 안 가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틀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죄수론 부분을 맞추는 사람은 일단은 남들보다 하나 더 맞추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수론 부분 열심히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 수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뭐 우리가 마음가짐도 굉장히 차분해야지만 변수를 만들면 안 돼. 변수를 제가 주말에 이제 좀 자전거를 좀 탔어요. 주말에 좀 자전거를 타다가 정말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균형을 잃고 이렇게 넘어져서 이 갈비뼈를 좀 다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프더라고요. 한 어제 오늘 굉장히 좀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만약 수험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게다가 바로 뭐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넘어졌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떡하실 건가요? 정말 큰일이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은 안 되고 아프고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뭐 자전거 를 타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내 삶에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혹시나 좀 리스키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험 기간 중에 변수를 만들면 안 돼요. 그 변수 중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 교재도 있을 수 있어요. 이성 교재가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 교재도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친 뭐 운동, 게임,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몸을 다친다든지, 팔을 다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들. 이 체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기간 중에 특히 임박했을 때는 정말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하고 하루하루 정말 살얼음을 걷듯이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참선을 하는 승려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아주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내 몸의 어떤 한 부분이 망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험 시험에 있어서 그게 하나의 변수가 돼서 내가 시험을 뭐 못 치게 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변수를 최소화시켜라.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다치고 나니까 퍼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면서. 자, 오늘 죄수에 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수에 관한 설명.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적절한 겁니다. 적절한 것. 1번. 갑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과 동시에 자기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걸 폭행했다는 거예요. 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강간의 의미엔 뭐가 들어가 있죠? 폭행이 들어가 있죠. 협박도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네요.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다. 네. 자, 폭행. 강간에 있어서의 폭행과 보복 목적의 폭행이 부분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것이요. 부분적 동일성. 부분적 동일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특가법에 의한 보복범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강간 등 각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다. 맞죠? 폭행이 부분적 동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다. 답은 1번이 맞아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뭐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문제를 또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을 의뢰받은 갑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작물 보관을 하고 있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이다 작물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죠. 이 경우 작물 보관죄와 횡령죄가 성립하고 실체를 강화한 게 아니죠. 작물 보관죄에 이미 이 횡령의 어떤 그 횡령죄 이거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을 보관을 의뢰받은 순간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 작물에 대한 이 관리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작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차용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작물 보관죄 일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흡수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판례도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판례는 뭐다?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작물 보관죄만 성립한다. 요 일죄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거죠. 그럼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하고 사행위, 그렇죠?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또 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기 행위가 있겠죠. 이건 뭐죠? 흡수관계인가요? 아니에요. 별도의 죄예요. 별도. 각각 별도의 죄로 가립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 3번도 틀렸고요. 그다음 4번. 4번은 부부예요. 부부. 부부라고 이 어떤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갑이 2010년 11월 15일 X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예요. 부부. 부부인 피해자 A, 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죠. 그리고 기망으로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로부터 자, 공동재산이에요.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해서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다음에 A의 예금 계좌에서 1억 원, B의 예금 계좌에서 4억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했다는 거죠.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의 동일성에 대하여 예금 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는 민사상 권리 기속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예금 계좌는 비록 이렇게 서로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공동재산.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 부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 이 부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부는 결국 하나로 보고 이 부부를 결국 속였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이 1억 원, 4억 원을 송금받은 거는 결국 한 명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포괄해서 하나 일죄로 보자는 거예요. 1억 4억을 별개의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매도한 어떤 그 대가로 받은 거니까 1억 4억 순차로 포괄해서 한 사람한테 받았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답은 뭐다? 1번이었다. 이게 죄수론 중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쭉 제가 설명해 놓은 곳들이 있을 거예요. 작물 보관제가 성립하는 때에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즉 절도 범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작물을 보관받은 순간 이미 이 소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소유권 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이 사람이 이걸 횡령했다 하더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닥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흡수된다는 거예요. 불가물적 사후행위. 네, 아까 제가 이 표현을 안 했는데 불가물적 사후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요 2번, 답이 아니라 2번.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너무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실체적 경합관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는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별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포괄일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피해법익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포괄일죄를 보게 되면 결국 1억 원, 4억 7,500만 원, 합계 5억 7천만 원을 받은 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특가법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죄수론과 관련된 중요 판례였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많이 틀렸을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지문만 내가 명확히 알았으면 그냥 뒤에 안 보고 딱 짚고 가는데 첫 번째가 헷갈렸으면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